한국의 발전은 박정희라는 위대한 리더가 있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한국을 방문해 보니 박정희 때문에 한국이 발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도전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경제학 교수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베데, 에티오피아의 경제학 교수로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 방향에 대해 고민해왔습니다. 수년간 여러 국가들의 경제 발전 모델을 연구했지만 한국만큼 제 관심을 끌었던 나라는 없었어요. 한국은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나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기적적인 나라였죠. 저는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바로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본받아 에티오피아 경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죠. 우리는 한국의 농업 발전과 산업화를 깊이 연구하고 이를 우리의 경제 계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중이었어요.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의 성공을 분석했고 한국의 기적이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매우 치밀한 계획과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더 깊이 탐구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에 직접 가서 현지에서 그들의 경제 발전을 실제로 보고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에 대해 연구를 시작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그들의 발전이 단순히 경제적 전략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죠. 박정희라는 위대한 리더가 있었고 그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서 한국은 중앙집권적 경제 개발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박정희가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경제 개발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점에 주목했어요. 우리 에티오피아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요소가 많고 부패도 만연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경제 계획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죠. 그런 점에서 박정희의 리더십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을 때 기대와 궁금증이 동시에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책과 논문으로는 결코 다 담을 수 없는 그 내면의 이야기를 직접 보고 싶었어요. 박정희의 업적을 듣고 중앙 집권적 리더십이 어떻게 한국을 세계적 경제 강국으로 이끌었는지 들어보는 것도 중요했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실제로 현지에 가서 한국인들의 삶을 관찰하고 그들이 어떻게 이런 성과를 이루었는지 그들의 일상을 통해 직접 경험하고 싶었죠. 한국 방문을 결심하면서도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정말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었어요. 이미 많은 자료를 통해 한국의 발전 모델을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책에 적힌 이론적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경제 발전을 이룬 구체적인 과정을 알고 싶었습니다. 출발하기 전 저는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한국에 가는 것이 이번 연구에 그렇게 중요한가요? 아내가 물었죠. 그럼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을 단순히 정책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그건 큰 실수가 될 거예요. 그들이 경제 발전을 어떻게 이룩했는지 그 내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현지에서 직접 봐야 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저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곳이었어요.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현대적인 인프라와 빠르게 돌아가는 도시의 활기찬 모습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나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전쟁 후 폐허였던 나라가 맞을까? 제 자신도 믿기 힘들 정도였죠. 저는 에티오피아와의 차이를 절감했습니다. 한국은 자원도 많지 않고 우리와 비슷한 경제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모든 걸 극복하고 지금의 번영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우리 에티오피아도 이런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할까? 단순히 경제 정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한국의 경제 발전을 연구하는 현지 대학의 교수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교수는 한국 경제의 성장을 연구하는 전문가였고 특히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점점 더 박정희라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 리더였는지에 대해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오기 전부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 경제를 살린 영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고, 특히 그의 중앙 집권적 리더십과 경제 개발 계획이 한국 경제 기적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와 관련된 수많은 역사적 자료를 읽으면서도 그의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는 깊이 이해하지 못했죠. 교수와의 첫 만남에서 저는 이 점을 더욱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박정희가 단순한 정치적 리더가 아니라 경제 발전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설명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 전쟁 이후 완전히 무너진 나라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한국을 하나의 방향으로 이끌었고, 경제 개발 계획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산업화를 추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정희의 리더십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읽었던 책들에서 언급된 내용과는 다소 다른 느낌이었어요. 책에서는 그를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묘사했지만, 이렇게 직접 현지인의 시각에서 그의 업적을 설명받으니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박정희가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제 개발을 위해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점이 중요했죠. 한국은 1960년대 이후 정치적 혼란을 겪지 않으면서도 중앙 집권적 리더십 아래 경제 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은 에티오피아와는 큰 차이였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우리는 항상 정치적 불안정성을 문제로 겪고 있었습니다. 정권 교체가 잦고 부패가 만연해 있었죠. 이로 인해 장기적인 경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교수는 박정희 시대의 정치적 안정이 없었다면 한국은 결코 이 정도의 발전을 이루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그때 절실했죠.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였다면 경제 개발 계획은 실패로 끝났을 겁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박정희가 이룬 정치적 안정과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에티오피아에서도 그런 강력한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단지 정치적 안정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한 방향으로 이끄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박정희는 한국인들을 하나로 묶어 경제 성장을 위해 단결하게 만든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또한 박정희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이 계획을 통해 산업화와 인프라 구축을 일관되게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농업에서 제조업으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차이를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아직도 농업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이미 그때부터 미래를 위한 전환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에티오피아도 과연 이런 경제 개발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까? 한국처럼 중앙 집권적 리더십과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정부의 경제 계획이 일관성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은 19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서 경제 개발을 끊임없이 추진할 수 있었죠. 이 대화를 통해 저는 한국이 정치적 안정과 중앙 집권적 리더십이 결합된 경제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현해낸 배경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희의 업적은 그저 경제 성장을 이끈 것만이 아니라 국민적 동참을 이끌어내고 국가를 하나로 묶는 데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도 이런 리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며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경제 발전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들을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확실해진 점이 있었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은 단순한 정책적 성공이나 리더십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뒷받침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이 전쟁 후 폐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교육이었어요. 저는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교육을 꼽고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만난 교수들 역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한국 경제의 성공을 이끄는 중요한 힘이었다고 설명했죠. 그런데 책으로만 배운 것과는 달리 한국의 교육에 대해 직접 보고 배우게 되니 그 차이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첫 번째로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문해율이었습니다.
한국은 전쟁 직후에도 높은 문해율을 자랑했고, 이는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빠르게 지식을 습득하고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었죠. 라고 현지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문해율과 에티오피아의 현실을 비교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경제 발전을 이루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한국의 교육 정책을 들여다볼수록 그들이 얼마나 멀리 내다보고 계획을 세웠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1960년대와 70년대에 한국 정부는 과학, 기술, 그리고 엔지니어링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어요. 그들은 인적 자원을 기술 인력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이는 제조업과 중공업을 발전시키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보면서 에티오피아도 장기적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와 계획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학교에서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교육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한국 사회 전반에 교육에 대한 열정이 깊이 뿌리박혀 있음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하며 투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 사회는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걸어 교육을 시키는 분위기입니다. 가난해도 교육을 시키려는 강한 의지가 있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에티오피아와 너무나 다른 문화적 차이를 느꼈습니다. 사실 에티오피아에서도 부모들은 자녀의 미래를 위해 희생하지만 그 정도는 한국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이 엄청났던 한국에서는 이 교육열이 국가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 중 하나였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당연히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고, 이는 국가의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며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학 교육 과정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은 고등교육과 대학 교육을 매우 중시하며 첨단 기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학문적인 지식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학생들이 습득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전자산업들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이 교육 시스템 덕분이었죠. 에티오피아에서는 아직도 교육의 기회가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물론 소득에 따라 교육의 질이 크게 달라지죠. 반면 한국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일찍부터 기울였습니다. 이 차이가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에티오피아에서 발전하려면 한국처럼 교육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국가가 교육을 단순한 지식 전달의 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교육은 곧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죠. 이곳에서 만난 한 교수는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교육을 단순한 사회적 복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국가 발전의 필수 요소였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성과를 내는 중요한 투자였어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며 우리 에티오피아도 교육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교육은 개인의 발전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가의 경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기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기술 교육의 발전이었습니다. 한국은 일찍이 과학기술고등학교와 같은 기술 중심 교육기관을 설립해 전문 인력을 양성했고, 이는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에티오피아도 이런 식의 기술 중심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농업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적 교육이 절실하다는 것이 한국의 사례를 통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계속되면서 저는 이제 한국의 산업화와 인프라 구축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볼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교육이 한국 경제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면 산업화는 그 기반을 구체적인 경제적 성과로 연결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산업화를 지탱했던 것이 바로 인프라였습니다. 한국이 짧은 시간 내에 제조업과 중공업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던 이유를 깊이 파고들며
저는 한국의 발전 속도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첫날 한국에 도착했을 때부터 눈에 들어왔던 것은 인프라였습니다. 공항부터 시작해 철도, 도로, 항만 시설 등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갖춰져 있었고 빠르게 움직이는 현대사회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제 머릿속엔 계속해서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전쟁 직후의 폐허에서 이처럼 촘촘하게 발전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을까? 한국의 산업화 과정을 배우면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 계획을 세우고 특히 수출 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주력했어요. 하지만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인프라 확충이었죠. 저는 한국의 경제 계획이 단순히 정책적으로만 추진된 것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전력, 교통, 통신 인프라가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 정부는 경제 개발 계획을 세우면서 먼저 필수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막대한 자원을 투입했습니다. 현지 교수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이 그 시기에 얼마나 빠르게 인프라를 확충했는지에 대해 들었어요. 특히 경부고속도로 건설 이야기는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한국의 경제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 당시 한국은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주요 도시와 산업 거점을 연결하면서 물류 이동 속도를 크게 향상시켰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경부고속도로를 지나가게 될 때마다 이 도로가 한국 경제를 얼마나 바꿔놓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인프라는 단지 도로만이 아니었습니다. 전력망, 항만 그리고 철도 역시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소였어요. 한국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국제 원조를 받아 전력 공급을 안정화했습니다. 이 시기 한국은 제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했죠. 한국이 수출 주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생산 설비와 제조업 기반이 필요했는데 그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전력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아직도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골 지역에서는 여전히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 많고 도시에조차 정전이 자주 일어나는 문제가 있죠. 저는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전력 인프라 차이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기반부터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경제 성장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절감했어요. 산업화가 이루어지려면 전력과 같은 기본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또한 한국은 항만과 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인천항과 부산항을 현대화하고 대형 항만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수출 주도형 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상품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외로 운송할 수 있어야 했고 한국은 이를 위해 항만 시설 확충에 큰 투자를 했죠. 이 항만들은 한국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에티오피아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내륙국이기 때문에 항만 인프라가 없다는 점이 차이로 다가왔어요. 그러나 대신 우리는 이웃나라와의 교통 및 무역 인프라를 통해 국제 무역로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특히 한국의 철도망에도 주목했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에 철도 인프라를 확충하며 물류와 사람의 이동 속도를 높였고 이는 산업화의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은 제조업 발전의 필수 요소였고 그 중심에 철도망이 있었죠. 한국이 경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가 이미 빠르게 구축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반면 에티오피아는 여전히 도로와 철도 인프라가 부족해 물류 비용이 높고 이로 인해 생산성과 경제 효율성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목했던 또 하나의 포인트는 한국의 통신 인프라였습니다. 한국은 1990년대 이후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게 되었지만 그 기초가 된 것은 정부의 통신 인프라 구축이었어요. 산업화 초기에도 통신망을 빠르게 확장해 효율적인 정보 전달 체계를 만들었고 이는 기업 간의 원활한 협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한국의 산업화와 인프라 발전을 연구하면서 저는 에티오피아가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더 명확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산업화를 추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 밑바탕이 되는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산업화는 멈추고 말 것입니다. 한국은 이를 빠르게 파악하고 전력, 교통, 항만, 통신 등의 인프라를 대규모로 확충했기에 지금의 경제 기적을 이룰 수 있었어요. 저는 한국의 성공을 보며 에티오피아의 문제들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자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자본을 뒷받침할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은 그 해답을 보여주었고 에티오피아는 그 교훈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연구가 깊어질수록 저는 단순한 정책적 성공이나 인프라 구축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기적을 이룬 데는 한국 국민들의 근면과 성실함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어요. 단순히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만으로는 이 정도의 발전을 이루기 어려웠을 겁니다. 국민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저는 이를 직접 보고 들으면서 한국 국민들의 태도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근면성과 성실함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지에 와서 직접 만나본 한국인들의 일상에서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그야말로 바빴고 그 바쁜 일상 속에서도 모든 일이 질서정연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근면함이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힘이라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직장 문화에 대해 들었을 때 처음엔 충격적이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주 5-6일 근무를 하며 긴 시간을 일하고 있었고 1960년, 1970년대에는 특히 노동 강도가 더 강했다고 해요. 제가 현지에서 만난 한 기업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정말 밤낮 없이 일했죠. 휴일도 거의 없었고 낮은 임금에 시달렸지만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일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 사람들이 단순히 생계를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다시 일으키기 위한 희생을 자발적으로 감내했다는 점에서 큰 감명을 받았어요. 한국의 1960년, 1970년대 경제 성장기에는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한 수많은 노동자들이 중공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며 그 발전을 이끌었어요. 특히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가 크게 유행하며 이 시대의 한국인들은 경제 재건을 위한 노력에 헌신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구호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국가적 의지를 담은 상징이었죠. 도시로 이주한 수많은 사람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일했고 그 결과 한국은 빠른 속도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에티오피아에서는 이러한 근면한 노동 문화가 뿌리내리지 못한 현실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업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고 도시화도 더딘 편입니다. 노동자들은 대체로 자급자족하는 경제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한국과 비교했을 때 에티오피아는 아직도 도시로의 이동과 산업화에 따른 노동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국가 재건에 기여했던 그 시기와 같은 국민적 의식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것이 큰 차이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한국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그들의 자기 희생 정신과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맡은 일을 단지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더 큰 목표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한 자기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교수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국민들은 그 당시 모두가 희생을 각오하고 일했습니다. 자신의 일이 곧 국가를 다시 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 경제 성장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주목한 것은 새마을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농촌 개발과 자립을 목표로 한 국가적 운동이었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단지 경제적 발전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식혁명을 촉발시키는 운동이었어요. 한국 정부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마을을 발전시키고 서로 협력하며 경제 성장을 이루는 방식을 장려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농촌은 자립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농촌과 도시 간의 격차도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에티오피아에서도
이러한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경제 발전을 이끌 수 없으며 국민들이 스스로 변화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가 필요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들의 사회적 단결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IMF 사태 당시 한국 국민들은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 자발적으로 금을 기부하며 외채 상환에 기여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국가를 돕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기부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것이 현실이었고 그 덕분에 한국은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의 이런 애국심과 공동체 의식은 경제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러한 국민적 단결과 헌신이 에티오피아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아직도 사회적 불평등이 심하고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국민들이 경제 발전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경제 발전을 위해 국민적 단결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었고 한국의 사례는 그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 경험을 통해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끈 핵심 요소 중 하나가 한국의 국민성이라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단순히 정책과 인프라, 교육과 같은 요소들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정신적 자세와 그들이 보여준 문화적 특수성 역시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사실 에티오피아에서도 자주 논의되는 부분이었지만 한국의 국민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이 길어질수록 이 나라가 단순히 잘 조직된 사회라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질서를 중요시하는 국민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사회라는 점이었어요.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거리를 걸으면서 그리고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마다 그들의 질서정연한 모습과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인들은 항상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아직 이러한 사회적 배려나 질서의식이 강하지 않은 편입니다. 많은 경우 개인의 이익이 우선시되고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필요가 더 크게 작용해요. 이런 부분에서 한국 사회는 에티오피아와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에서는 개인의 행동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며 이러한 문화적 특수성이 경제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한국인들이 일터에서 보여주는 헌신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한국의 직장 문화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업무를 단순한 일로 보지 않고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한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월급을 받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은 곧 회사의 성장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며 한국인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깊은 헌신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책임감과 헌신은 개인의 성취를 넘어 사회 전체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였어요. 한국 국민들은 그들의 작은 역할이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에티오피아에서 이러한 마음가짐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이 아쉬웠습니다. 물론 에티오피아의 많은 국민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일이 국가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느끼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사회적 연대감을 더 키워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었어요. 또한 한국의 도전 정신은 그들의 국민성을 정의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한국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전쟁 이후 한국이 빈곤과 불확실성을 이겨내고 현재의 성공을 이룬 과정에는 이 도전 정신이 깊이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전쟁 후 폐허에서 아무런 자원도 없던 상황에서 그들은 기술 혁신과 제조업의 성장을 통해 세계 시장에 도전했고 마침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불가능은 없다는 식의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그들이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을 강하게 만들어준 힘이었어요. 한 청년과 대화를 나누며 그가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한국은 항상 도전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그러했고 부모님 세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자신감은 한국의 경제 기적을 가능하게 한 요소 중 하나라는 걸 실감하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단순한 경제 정책이나 기술이 아니라 국민성 자체였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정부의 리더십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경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한 국민들 덕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간 한국의 경제 기적을 탐구하면서 수많은 통찰을 얻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 정치적 안정, 교육과 인프라의 중요성 등 여러 요소가 한국의 성공을 이끌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요소를 떠받치는 진정한 힘은 한국인들의 정신과 국민성에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단지 정책이나 경제 모델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었죠. 그들의 정신 속에 깃든 강인한 의지와 공동체 의식이 바로 그 열쇠였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도 한국의 경제 발전이 놀랍다고 생각했지만 직접 와서 본 현실은 훨씬 더 대단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근면함과 성실함,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헌신은 단순한 경제 성장보다 훨씬 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국가의 성공을 중요시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저 각자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다시 일으킨다는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들의 노력과 헌신은 특히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빛을 발했습니다. 위기 앞에서 한국인들은 각자의 이익을 넘어서 국가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정신이 바로 한국 경제 회복의 밑바탕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가장 중요한 교훈은 경제 발전은 국민들의 정신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들의 일상 속에서 국가를 위해 자신을 헌신했고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한국 경제 기적의 진정한 주역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일상 속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진정한 힘임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들의 삶 속에 묻어있는 근면함, 도전 정신, 공동체를 향한 헌신이 한국을 지금의 자리로 끌어올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에티오피아에서 우리의 현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도 한국처럼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의 의식과 태도가 변화하지 않으면 그 잠재력은 결코 발휘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안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면 저는 정책적 변화 이상의 것, 즉 국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방법을 고민할 것입니다. 단지 경제 모델을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에티오피아 국민들이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스스로 변화할 수 있을지, 어떻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에티오피아로 돌아갈 시간이 왔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고 제 시야를 넓혀주었어요. 한국이 이뤄낸 경제 기적은 단순한 정책의 성공이 아니라 국민들의 끝없는 노력과 헌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의 모델을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여정이 저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의 미래에도 큰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얻은 배움과 경험을 소중히 간직하며 저는 이제 제 나라로 돌아가 우리도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설 것입니다. 한국의 거리에서 느낀 사람들의 그 강한 의지와 헌신처럼 저도 그 정신을 이어가려 합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